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양의 산줄기와 종묘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풍수로서 백두산과 백두대간 그리고 독도와 우리 문화재 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칭합니다. 반도. 반도가 뭡니까? 섬이 아니죠. 대륙과 붙어서 바다로 튀어나온 부분을 반도란다. 그럼 반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반도라고 하느냐? 백두산 때문에 반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얘가 백두산이에요. 그럼 백두산에서부터 이쪽으로는 무슨 강이 흘러나간다? 두만강. 그 다음 여기서는 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강이 무슨 강? 압록강. 그러니까 이 강 때문에, 두 개의 강 때문에 만주에 있는 산들의 기운이 압록강 때문에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산 기운이. 또 여기에서도 압록강 때문에 만주 쪽으로 산기운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쪽은 두만강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산기운이 건너오지 못하고 이쪽에 있는 산기운이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강이 산기운을 서로 이제 끊어버린 거죠. 단 한 군데 어디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백두산 한 군데. 물론 이 동네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 2750m 되는 이 백두산이 제일 높은 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풍수적으로 산기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으로만 산기운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만주에서 대륙에서 들어오는 산기운이 딱 백두산만을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산들이 이제 한반도 이 산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끊어지면 우리나라는 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끊어지고 백두산으로부터 쫙 들어오고 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 주변에 눈만 뜨면은 전부 다 산인 거예요. 그래서 숭산, 산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민족이든 하늘을 가장 높이 봤습니다. 그래서 숭천사상을 갖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느 민족이든 숭천사상. 근데 이 숭천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걸로 변했느냐? 숭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웅이 어디로?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가지고 하강을 해가지고 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도읍을 새로 정했다. 그 다음 김수로왕이 구지봉에서 내려와가지고 도읍을 김해 가락국을 정했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어딜 통해서 내려와야 산을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산악 숭배 사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기운도 있다, 산신령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서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산을 우리는 항상 뭘로 봤다? 백두산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는 신령스러움을 갖고 있다. 제일 높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등치가 커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만큼 민족적인 정서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신령스러운 산이다라는 거예요. 크기는 얼마만 하냐? 전라북도 크기만 해요. 백두산이. 그래서 이 백두산이 중국하고 같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이 북쪽 부분하고 남쪽 부분이 북한과 중국 사이를 나눠지고 있는데 55%가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45% 정도가 이제 중국 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장백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 문제 때문에 장백산이라고 이제 90년도 중반쯤에 이걸 바꿔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뭘로 우리 민족에게 백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북한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잘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뒤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뒤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천지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네, 밑에서부터 쭉 보면 백두산을 풍수로 보기보다는 산 기운이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장풍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보시는 시각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전체적인 느낌으로서 백두산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자, 이제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 위에 보이는 게 이제 백두산인 거예요. 전체가 백두산이에요.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제 백두산 이제 전체적인 능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백두산을 올라갔더니 우리가 이제 많이 본 봉우리예요. 백두산. 저보다 더 잘 찍은 사진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올라가서 찍었는데 마침 날씨가 아주 맑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운무가 그냥 금방 구름이 꼈다가 금방 살짝 맑아졌다가 이러는 동안에 그렇게 뭐 아주 맑은 사진은 제가 찍질 못했어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동안 시간 몇 분 준다? 천지 볼 수 있는 시간 딱 30분 줘요. 30분 넘어가면 돈 더 내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사진을 항상 잘 찍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못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나마 몇 분 딱 사진이 이제 그나마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가 천지예요. 자, 이 천지에 이쪽 부분이 이제 지금 이쪽 뒤쪽 보이는 부분들은 다 이북 땅이에요. 제가 중국 쪽에서 찍은 거니까 맞은편들은 다 북한 땅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이쪽에 장군봉이라고 하는 이제 봉우리예요. 이쪽 봉우리가 이제 북한 땅인데 2750m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북한 땅인 거죠. 자, 그쪽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장군봉이에요. 이 봉우리가. 이쪽 산은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쪽 산이 이제 제일 큰 장군봉이다. 제일 높은 봉우리다. 아주 늠름하게 생겼죠.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런 봉우리예요. 운무가 조금 끼어 있어서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아주 천지 쪽으로 여기서부터 이 능선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 아주 쪼빛한 봉우리가 있는데 요건 시루봉. 우리는 이제 시루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백두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옆면에서 찍었을 때는, 뒤에서 찍었을 때는 여기 이제 장군봉이에요. 조금 맑죠? 요 부분이 이제 장군봉이다. 그 다음 요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천문봉이에요. 이건 중국에 있는 천문봉인데 사람이 요 위에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주 자그마하게 이제 사람들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쭈삣쭈삣하다. 용암이 분출돼 가지고 이제 좀 많이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북 땅이에요. 북한 땅. 북한 땅 쪽에 이제 뭐 제비봉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 땅을 이제 한번 찍은 거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렌즈로 당기니까는 이제 이런 산봉우리들이 있다. 이게 이제 북한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다. 그러면 섬과 반도 차이 다시 한번 봅니다. 섬은 뭡니까? 반도는 뭡니까? 섬은 이 땅이 주변의 바다로부터 뺑 둘러싸여져 있는 걸 섬이라 하죠. 그래서 주변 어느 산과도 연결이 안 되고 독자적으로 가만히 혼자 떠 있는 걸 우리는 섬이란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반도는 뭐라 했습니까? 대륙과 그 다음 우리 한반도 땅이 붙어 있는 요게 붙어 있으므로 반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에, 이게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천지에 물이 있습니다. 그럼 압록강은 이쪽으로 흐르고요. 이쪽 좀 지울게요.
압록강은 이쪽으로 흐르고 두만강은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랬을 때 천지의 물이 이렇게 나가느냐?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샘이 솟아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 압록강으로 나가느냐 두만강으로 나가느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천지의 물이 넘어가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로 다 연결이 됐죠? 압록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지 넘고 두만강으로 됐으니까는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는 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다 연결됐으니까. 근데 우린 반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가운데 산 기운이 들어오는 게 만주랑 연결된 게 있고 여기에서 물이 샘솟아서 압록강으로 발원해서 나가고 이쪽에서 샘솟아서 발원해서 두만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천지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요? 천지에 있는 물은 물론 증발하기도 하고 지하수로 빠지기도 하지만 여기 중국 쪽으로 단 한 줄기 물줄기가 빠져나갑니다. 요게 이제 장백폭포인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북쪽 요거예요. 천지에서 동북쪽에 있는 요쪽으로 물줄기가 한 줄기 빠져나가서 이게 어디로 나가느냐? 이게 송화강으로 빠져나갑니다. 단 한 줄기로만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자, 사진을 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물줄기 빠져나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하얀 게 조금 보이죠? 여기 이제 장백폭포인데 가면서 조금씩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주변 산세가 우람하고 좋죠? 백두산 좋더라고요. 자, 좀 더 가까이 가 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장백폭포, 뭐 68m라기도 하기도 하고 70m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또 들어가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장백폭포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사시사철. 자, 이게 이제 장백폭포가 물줄기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송화강 쪽으로. 멋지죠? 그죠? 자, 또 다음 사진을 봅니다. 제일 가까이 가서 찍어 본 거고요. 자, 이제 그 물이 이게 흘러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빠져 내려갑니다. 이쪽으로요. 그래서 쭉 밑으로 송화강 쪽으로 흘러 저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백두산이 여기서부터 발생한 천지는 물은 저 뒤로 이제 송화강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백두산으로서 신령스러운 걸 갖고 있는 것도 좋다 이거라. 근데 중국은 중국대로 어떻게 하면은 백두산을 자기 영토 내에 집어넣을까? 자기네들 10대 명산에 집어넣어놨어요. 자꾸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네 땅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요. 독도요. 자기네 땅들이 일본 사람들 자기네 땅 아니면서도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기다 보면 지치다 보면은 빼앗을 수 우리가 지치다 보면 빼앗길 수 있겠지. 그죠?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독도로 들어가 봅니다. 자, 독도는 한자로는 홀로 독자 쓴단 말이에요. 독도다. 근데 원래는 독도가 홀로 독자가 아니에요. 어느새 바뀌었는지 이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자, 이 독도는 울릉도 쪽에서는 87km예요. 동남쪽으로 87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7km예요. 근데 이쪽에 옥기군도 있어요. 일본 땅에서, 일본 섬에서 제일 가까운 건 또 157km예요. 우린 울릉도에서는 87km밖에 안 되고 일본 섬에서는 157km예요. 어느 게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가깝고 우리나라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 독도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애국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자체로서 애국이다. 사는 것 자체로. 자,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 숙종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안녕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사셨던 분인데, 숙종 때 사셨던 분인데, 이제 고기잡이를 나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앙령보이가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하고 확답을 받아오는 사람이 안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서화 시키기도 하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조정에 알리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반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이런 섬 하나하나 관리들을 뭘 그래 하느냐. 자기네들 그때 당시에 당파 싸움이 아주 심했던 상황에 뭐 작은 섬들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챙기기 바빴던 양반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아. 외교 정책상 조금 봐줄 수도 있어. 귀찮다. 외교 정책상. 심지어는 그 섬에 가지 말라고 통행금지까지도 시킨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통행금지 시키면 그야말로 공중에 붕 떠 있는 공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도까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없던 이런 홀로 독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독도에는 나무가 있다 없다. 화산 분출된 산에 바다에서 올라온 해산이기 때문에 나무가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마도는 돌섬이라고 했다면 돌섬, 독도를 돌섬. 근데 이거를 상부에 올리려니까는 한글이랍시고 또 천대받았으니까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죠? 그러니까 한자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뭘로 바뀌었느냐? 석도라고 이야기가 불린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 글자 한번 보십시오. 요런 글자도 있었어요. 돌이다? 그럼 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요? 나무 못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없는 섬이다. 그래서 민대머리 독자.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대머리 독자 또는 민둥산 독자단 말이에요. 민둥. 나무가 못 자라는 민둥산 독자를 써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고쳐서 이제 조정에 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다? 독도. 이게 독도다예요. 우리 민족은 이거를 독도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이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대머리 독자라고 우린 옛날서부터 불러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다케시마다 그래가지고 다케 대나무를 쓰죠? 대나무가 자라는 독도입니까? 대나무 안 자라요. 대나무 안 자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네 거라고 또 우기고 있단 말입니다. 대나무도 하나도 안 자라는데. 우리 이 백두산, 지금 중국이 노려보고 있는 백두산 빼앗겨서 당연히 안 돼. 민족전기가 서려 있는 곳이고 산천전기가 서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독도 우리나라가 발판을 삼을 수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한반도 풍수에서 풍수가 꼭 뭐 작은 거 하나 따지고 터 하나 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풍수, 마을풍수, 한반도 풍수까지 저변에 널려 있는 것이 이런 한반도 풍수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재 풍수입니다. 제가 이태껏 이제 쭉 강의해 온 내용이 1에서부터 25회까지는 이제 풍수 이론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또 26회서부터 지금 50회까지는 이제 그 풍수 이론을, 전반부의 풍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 또는 우리 한반도에 만들어졌던 풍수 논리들을 적용시키는 테마 풍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 적용된 풍수는 무덤뿐만이 아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한반도인 국토풍수 있었죠. 그 다음 도읍이 어디 정해졌는가 도읍풍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을이 어디에 풍수적으로 입지되었는가 보았고, 그 다음 궁궐이 명당 자리에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사찰이 좋은 명당 자리에 들어간 것도 보았고, 서원이 좋은 명당 자리에 들어간 거 보았고,
양반들이 좋은 전통가옥을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 이제 무덤 쪽으로 가서는 왕릉이 정말 또 좋은 명당 자리들 들어가고 일반 묘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풍수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고 또 뭐 왕릉 쪽에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르게 여기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이 조선 후기 때서부터 비로소 묘 쪽으로 관심이 더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선 초에도 무덤에 대한 소리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쭉 내려올 땐 뭐가 더 관심이었다? 이 윗부분이 더 관심이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분석하지 말고 풍수를 공부하더라도 이 위에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풍수단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학문을 하면서 두 번째 여기에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책들을 보면은 다 무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문화재에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자,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그야말로 산에서 살았던 선승들이, 스님들이 풍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 문화재예요. 문화재. 그 다음 조선시대 때는 누가 풍수를 했습니까? 정승 판서들이, 그야말로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풍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승이나 판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란 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치는데 그때마다 장원급제한 사람들, 그 정도의 천재들이 3년에 한 번 치는데 장원급제예요. 그죠? 천재단 말이에요. 그런 천재들이 잡은 서원이라든가 그 다음 전통가옥이라든가 궁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또 그대로 다 문화재인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밝혀내기 이전에 우리 그 천재들이 해왔던 문화재로서 우리 풍수 이론을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덤은 그냥 검증 안 된 터들이 많단 말입니다. 왕릉이라도 가서 공부를 해서, 왕릉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론이 모인 곳이 왕릉이단 말입니다. 근데 왕릉에 하자가 있다 없다,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는 왕릉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왕릉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릉을 가보지 않고 정말 자기 이론이 최고인 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문화재들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들을 이제 이러고 읽어보시면 숱한 이론이 수백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고 수백 개의 이론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용해야 되고 어떤 거는 사용 안 해도 되는지 분간이 책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중요하다면 다 중요한 거고, 안 중요한 건 또 안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 풍수에서는 큰 조건이 있고 중간 조건이 있고 작은 조건이 있다. 그럼 풍수 이론 중에 큰 조건이라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중간 조건이면 이것의 큰 조건은 맞는데 중간 조건에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이건 고쳐서 쓸 수 있는가 보라. 고쳐 사용이 가능한가 보라. 아주 작은 조건, 미세한 조건까지 다 맞춰가지고 100% 딱 명당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조건이라면 무시하라. 그러면서 큰 조건과 중간 조건 정도를 가지고 그 터를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100% 땅은 없으니까는 80%나 90% 된 땅을 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고쳐서 썼단 얘기예요. 풍수 비보, 풍수 인테리어를 우리 조상들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들을 검증을 하는 것들이 풍수이론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조건과 작은 조건이 책에 안 쓰여 있죠. 이거는 큰 조건이니까 지켜라. 이거는 중간 조건이니까 고쳐서 사용해봐라. 이건 작은 조건이니까 무시해라 하고 책에는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재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 천재들이, 그 평생 산만 탔던 선승들이 사용했던 큰 조건이라면 사용하고요. 중간 조건이라면 고쳐서 썼는가 안 사용했는가 보고요. 작은 조건이면 분명히 무시하고 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수이론을 공부하실 때 문화재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가장 뚜벅뚜벅 돌다리 짚고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풍수질이라는 학문이 아무리 좋은 이론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한반도에 유익한 학문인가 아닌 학문인가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한반도에 유익하다면 풍수지리를 활용을 해야 돼요. 풍수지리가 한반도에 유익하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 옛날 조선 후기 때 실학자들을 보면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학문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분은 또 폐해가 많아서 어느 한 부분은 풍수를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가 도읍을 정할 때, 마을을 정할 때, 그 다음 사찰이나 서원을 정할 때, 좋은 땅들을 정할 때 우리 사용했단 말입니다. 현대로 치면 어떻게 돼요? 현대 생활로 와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관공서,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연구소, 이런 것들은 명당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불필요한 것들은 다 좀 안 좋은 땅으로 보내서 좋은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게 전부 다 나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풍수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이 시간을 이제 1회서부터 50회까지 긴 시간 동안 이제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를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풍수 이론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그래서 형세론과 형국론과 자향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 풍수에는 여러 가지 분야의 전국에 쭉 이제 나열이 돼 가지고 많이 활용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뽑아 쓰고 풍수지리에서 안 좋은 것들은 또 놔둘 거는 놔두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한반도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이제 풍수지리가 좀 더 좋은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총 50회 강의의 이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 마지막 회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